정의당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당 운영 유튜브 뉴스 정말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김윤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무지개 배심원단이 묻는다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4조 청년 부분 토론회입니다. 우선 오늘 후보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정원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역시 전 정의당 부대표이셨던 배준호 후보님입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민희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정의당 여성본부장이신 조혜민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조혜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의당 IT산업 노동특별위원장이신 류호정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임푸른 후보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혜영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학기업화 반대투쟁 중앙대 자퇴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대표 김창인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순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들께서 오늘 토론회는 대중친화력, 진보정치 비전, 정책 역량 등 세 가지 검증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30점 만점으로 종합 채점하게 됩니다. 채점은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태블릿 PC로 구글 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정의당 당원님들 그리고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들도 함께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후보자별 정견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제는 1호 법안 및 의정활동 방향, 출마 각오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문정원 후보님, 배준호 후보님, 정민희 후보님, 조혜민 후보님, 김영준 후보님, 류호정 후보님, 임푸른 후보님, 장혜영 후보님, 김창인 후보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정원 후보님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정은입니다. 21대 국회 청년을 위한 가장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1호 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지역 청년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법입니다. 나아가 청년을 둘러싼 현실을 바꿔내겠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들, 청년기본법이 올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청년들의 현실을 바꿔내는 청년종합정책을 청년종합 팀장으로서 역할을 이끌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실질적 평등, 기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청년들 곁에 정의당,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청년을 둘러싼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배준호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후보 배준호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이 당원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답신도 좀 받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답신 받게 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 당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제 여러 지금 비례정당들이 창궐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 토론이긴 하지만 저는 이따가 저희 그 주도권 토론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례정당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들에게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정치가라는 것은 이제 준비된 정책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일단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당에 또 비전을 제시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논의를 좀 하고 당에서 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정민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정민희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비례 위성 정당의 꼼수로 의석 차지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계에 종사하던 노동자 문중원 열사의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는데 이 정부는 강제 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저는 어제 양당의 개혁 의지를 따져 묻고자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 정부가 표방했던 노동 존중 사회의 진정성을 묻고자 문중원 열사의 추모 문화제에 함께했습니다. 더 이상 양당의 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의당 정민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혜민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 조혜민입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사회가 외면해왔던 여성들의 일상입니다.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여성들의 외침은 국회의 담장을 매번 넘지 못했습니다. 저 조혜민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국회에게 이제 대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페미니즘을 말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8년간 성장한 페미니스트 조혜민이 국회에 들어가서 성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담대한 비전, 집권의 가능성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를 설명하는 건 일상의 언어여야 합니다. 정의당이 준비한 정책을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게끔 설명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용준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요. 많은 사람들을 산재 노동자들을 도와왔다는 점을 그동안 강조해 왔었는데 오늘은 꼭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제가 실무적으로 청년으로서 또는 산재 변호사로서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든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동안 많은 분들을 당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오면서 이 당이 우리 정의당이 많은 분들의 희생 또 여기 계신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 토대 위에 저희 청년들한테 주신 좋은 기회니까 또 저희 청년들이 이 기회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부분 꼭 다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색깔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류호정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젊은 노동으로 진보 정치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전환의 노동 정치, 앞으로 아직도 나쁜 프레임에 갇혀 있는 노동을 구출하겠습니다.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노동을 멀게 느낍니다. 젊음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지만 젊음이 담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노동과 시민 사이에 놓인 우리의 진부함과 낡음을 타파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정의당의 1번 브랜드가 되어 거침없는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불평등 해소법과 전태일 3법을 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가능한 첫걸음, 아니 반걸음이라도 찾겠습니다. 나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솔루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푸른 후보님. 저의 1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의 요인은 다양하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지한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출마하면서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분야의 법 전문가, 연구자들에게도 정책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제와 전문가들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트랜스젠더입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치, 성소수자가 세상에 드러나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커밍아웃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혜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혜영입니다. 벌써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바로 제 동생의 얼굴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져 무려 18년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지금도 24시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장혜정이라는 이름의 한 명의 시민을 떠올립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장혜정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제 친구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저는 버티는 게 아니라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평범한 사람도 불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창인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저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이면서 정의당이면서 국회의원인 정치인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페미니즘, 기후위기 등 각 영역에서 새로운 세대의 진보적인 청년 활동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가서 정의당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손사래부터 치곤 합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는데 정의당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회의 진보를 열망하지만 여전히 정의당에 들어오지 않는 청년들이 정의당에 와서 각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이를 조직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저는 감히 정의당의 청년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토론회 자리에서 각자의 공약이나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정의당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 마치겠고요.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무지개 배심원 공통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우선 시간 운영 규칙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의를 포함해서 개별 질의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이 세 가지 한해서 후보별 2분 30초의 발언 총량제를 적용합니다. 각 주어진 시간 이내에 답변해 주시되 시간을 배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질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 주제는 21대 국회 정의당의 핵심 대변 주체 및 주요 의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발언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혜민 후보님, 그리고 김용준 후보님, 류호정 후보님, 그리고 임푸른 후보님, 장혜영 후보님, 김창인 후보님, 문정은 후보님, 배준호 후보님, 그리고 정민희 후보님, 이 순서입니다. 먼저 조혜민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가 청년 여성들에게 받았던 뜨거운 환호를 기억하십니까? 16.3%, 당시 20대 여성이 심상정에게 던진 득표율입니다. 전체 득표율 3배에 달하는 청년 여성의 높은 지지는 정의당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심상정을 찍은 청년 여성들은 이후 선거에서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정의당이 이들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닮은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 낙태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곧 폐기됩니다. 나를 대변하는 정치가 없다고 느끼는 청년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닮은 정의당이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정의당 페미니스트 정치인 조혜민이 주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용준 후보님. 네. 좀 전에 김창인 후보께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앞으로 정의당이 직면한 미래는 실제로 저희 비례대표 후보의 1, 2번을 청년에게 배당을 한 것처럼
결국은 청년의 역할이 또 일정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국민들이 주어주신 기회,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이 비례대표와 전체 국회의원 수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 청년들이 해 나가는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청년이라는 어떤 이 분야 자체가 어떤 색깔을 가진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길은 특정 소수에게 치우친 부분만이 아닌 개혁적인 노선을 유지하되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10년 후에 저희 정의당이 많은 국민들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류호정 후보님. 네, 저는 청년이고 여성이면서 노조를 만든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핵심 대변 주체는 청년, 여성, 노동자입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정의당은 이런 사람을 대변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강력한 연대를 이뤄내겠습니다. 대변할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강력히 연대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주요 의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변해야 할 주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우리의 의제는 불평등입니다. 정의당과 1번 브랜드 류호정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임푸른 후보님. 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정의당은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국회의원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번 비례에 청년 20, 장애인 10%를 할당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 지도부가 할당제를 만들지 못했다면 당원들의 힘으로 할당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의당의 시대 정신에 맞는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또한 국회에서 변희수 하사, 숙명여대 A씨와 같이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아니면 누가 이들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 양당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대한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임푸른입니다. 장혜영 후보님.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던 동안에 응당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었어야 하지만 나부터 먼저 잘 살고 그 다음에 남을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밖으로 저만치 밀려나 버린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강력히 대변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차별 철폐, 그리고 상호 돌봄은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며 21대 국회 정의당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하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이전까지의 4인 정상가족의 테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생애 주기를 직접 만들어내며 살아갈 청년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적극 대변하는 것 또한 21대 국회 정의당의 강력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창인 후보님. 정의당의 핵심 주체, 대변 주체는 누구인가, 의제는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대변하지 않아도 되는 주체, 과연 있을까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선택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즉 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적을 선택하고 그 적과 함께 싸울 사람들 모두가 우리가 대변해야 될 핵심 주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하나가 아닌 다양한 약자, 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변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여럿일 때 그들 모두를 포괄하는 언어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 모두를 묶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공통의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기에서 한국 사회에서 공통의 적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와 삶에서 불평등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정의당이 대변해야 될 주체입니다. 예. 문정은 후보님.
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대변해야 될 주체, 첫 번째도 청년, 두 번째도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 좀 식상하시죠? 사실 정의당은 그간 청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비정규직의 정당, 정의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래도록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자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푸르르지 않은 거무죽죽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정의당이 진정 잘 대변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청년들 안에서도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자신의 꿈을 기획하고 계획할 수 없는 청년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21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할 권리와 거주할 권리, 빚지지 않을 권리, 사랑할 권리, 참여할 권리, 청년 누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당해내야 할 역할들을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21대 국회는 청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준호 후보님. 네, 우리 정의당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될 역할이 있는 진보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불평등이 가장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 불평등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역시나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입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극히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를 위한 진보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례로 그냥 가까운 저희 부모님만 해도 평생 돈 하고 사셨지만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집 하나 얻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고 대출로 집 사가고 평생 동안 그 대출금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대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수가 겪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정민희 후보님. 저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등 제도권에 소외된 이들을 대변해야 됩니다. 노동의 희망은 우리 정당의 슬로건입니다. 탄력근로제 반대, 52시간 제한과 더불어 체육계의 정폐를 청산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을 돌보아주려 합니다. 체육계는 조직 사유와 금전비리뿐만 아니라 폭행, 성폭행과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대처와 개혁이 있지 않으면 이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끊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 정민이가 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무지개 배심원 개별 질의 순서입니다. 무지개 배심원단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질문 리스트 그리고 후보자분들께서 뽑으신 그 질문지를 사회자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되어지는 후보님께서는 1분 내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임푸른 후보님이십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푸른 후보님. 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청년은 비정규직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청년들이 위험해 외주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예. 다음에는 장혜영 후보님입니다. 불평등 해결을 위한 21대 국회 중심 의제와 전략은 무엇인지요? 먼저
본질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 없이 어떤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에서 내놓은 그린 뉴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 타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에 수반되는 쇼크는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의 변화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창인 후보님인데요.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사람들 어떻게 포용해야 할까요? 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그 어떤 고통이나 착취, 혐오와 차별, 배제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이를 재생산하는 부당한 시스템이 있다면 함께 연대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더 평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문정원 후보님. 정의당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공보물로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보편 증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당이 사회복지 목적세와 같은 방식으로 재원 마련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초부유세를 넘어 함께 부담하는 증세 방식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준호 후보님. 대학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이제 대학 등록금이 이제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됐었는데 사실 대학 등록금 상승 문제는 좀 많이 이제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이제 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예전만큼보다는 지금 그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줄은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국공립대 중심으로 해서 대학 무상화를 이제 슬슬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로 이제 조금씩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대부터 먼저 통합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무상화하는 식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정민희 후보님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특수고용 노동자 제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혜민 후보님. 민주당과 전략적 차별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네, 저는 민주당과의 차별적인 전략이 페미니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의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소수자들을 위해서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투운동 이후에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정의당은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내세울 것인가에 있어서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공천 사항을 보시더라도 원종건 씨와 같이 저희 같은 청년 당사자를 지칭하며 나왔었던 정치인의 가장 큰 패착은 결국에는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 그리고 미투 운동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공천 기준에서 정의당이 새롭게 한다라는 걸 넘어서 미투 운동에 응답하는 정의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과의 차별적인 정의당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준 후보님. 네. 비상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정 활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당은 모든 세상에서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구성하는 정당원과 또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재와 청년 분야에 대해서 극단적인 관심을, 극명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류호정 후보님. 네. 예. 청년 문제 해결 입법 과제 두 가지를 꼽아 주십시오.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년 문제는 청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그게 이제 세대편으로 들어가면 또 청년 문제가 되어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동과 주거 문제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 다른 많은 부분들이 함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순서 마치고 이제 네 번째 순서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 4분이 주어지는데 주제는 자율입니다. 주도권 토론 대상자는 최대 2명 이내로 지목이 가능하고 후보자별 최대 지목 횟수는 3회로 제한됩니다. 한 명을 지목할 경우에는 주도권 토론자는 2분 30초, 지정 토론자는 1분 30초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2명을 지목할 경우에는 주도권 토론자 2분, 지정 토론자는 각 1분으로 제한합니다. 이 점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는 김창인 후보님, 시작하실 때 몇 분에게 어떤 분에게 질문을 던질 건지 말씀해 주시고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류호정 후보님, 장혜영 후보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와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몇몇 명망가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돕고 그 안에서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정치 동호회가 아닙니다. 스타 정치인의 팬클럽도 아닙니다. 평소 정치 이슈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고 좋아하는 정치인 덕질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정치 조직이어야 합니다. 당원들이 스스로 이 정당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정치적 주체로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조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의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진보적인 내용을 통해서 대중들을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개인 한 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고 해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정치 아이콘 하나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맨 땅에서부터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뜻맞고 능력 있는 동료들과 함께 정의당에 집단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된 힘으로 지금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대중들과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치적 실천이라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조금 더 정치 조직의 모습에 가깝게 만들고 싶습니다. 두 후보님께 같은 질문입니다. 정의당이 몇몇의 스타 정치인이 아니라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조직의 모습으로 더 강해지기 위한 비전과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인가요? 예, 류호정 후보. 네, 많은 부분 공감이 됩니다. 원팀 정의당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공감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에는 성남의 성남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활동해왔던 IT 분들도 저를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사실 진보 정치의 비전은 이제 비례 국회의원에게 지역 돌파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분들을 통해서 이제 더 넓게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남에서, 그리고 판교 IT 노동자들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해서 이제 다음을 생각하고 더 큰 정의당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장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의당에 입당한 시점이 지난 10월입니다. 이제 5개월 차
신입 정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제가 비교적 사회적으로 공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활발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른 정당에서 당적을 갖지 않았던 것은 왠지 모르게 저희 세대, 저희 청년 세대가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무거운 느낌, 뭔가 소속을 가지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과 어떤 삶의 방향성이 그러한 정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무게감을 느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의당에 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 기여하고 싶은 부분은 정의당에 속하면서도 어떻게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청년들이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들 것인가, 이고 제가 그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당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조직해내고 규합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년 정의당 프로젝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독립된 재원과 인사권을 가지고 그들이 정의당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정원 후보님 대상 지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창인 후보와 유호정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후보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1호 법안으로 약속드리고 또 공보물을 통해서 여러 정견 발표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저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서지훈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정치를 해오면서 대변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의 삶을 둘러보니 정의당은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런 정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사회 1대 99의 구도를 20대 80으로 바꿔내고 높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사회연대 전략으로 지역에서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연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당의 시대정신이고 진보정치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의 이번 총선 1호 공약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청년 기초사회상속제 기억하시죠? 우리 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이고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저도 이 정책 잘 살펴보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후보님들의 그 공약과 정견 발표를 들어보면 청년 기초상속제에 관련한 공약들을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창인 후보와 유호정 후보께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김창인 후보께 우리 당의 1호 공약인 청년 기초자산제, 이것은 일종의 소득 분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 분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약속하고 있는 사회연대 일자리와 같은 노동소득 분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류호정 후보께도 사회연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의견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청년 직접 102명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키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만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1호 공약인 청년 기초 자산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주면 다 해결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 3천만 원이 시작이 되고 출발 자산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내용이 재원이 이제 상속세라는 것에서 이제 그동안 부를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청년 기초 자산제보다 사실은 청년 기본주택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초자산제의 취지가 포퓰리즘 논란이 생길 만큼 논란을 많이 일으켜서 청년 문제를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 비례 후보로서 정당의 전략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연대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랑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20초 남았네요. 네, 저는 사실 이런 분배의 문제는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이런 원하청 간의 소득 분배, 그러니까 분배 같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고,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 다음 배준호 후보님 지정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창인 후보님하고 장혜영 후보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모두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비례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사실 당이 지금 굉장히 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좀 모아봐야 되는데, 먼저 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 판국에서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계속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법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정의당이 사실 뭐 민주당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과시킨 그런 법안인데, 그 법안의 취지가 지금 완전히 왜곡되는 선거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안을 관철시킨 우리 당에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법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당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제 어쨌든 자유한국당 세력에게 일단은 물으면서, 어쨌든 4+1의 방식으로 선거법을 통과시켰던 그때 연합의 정신을 좀 다시금 되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선거법 취지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을 것이냐, 당신들도 꼼수를 쓸 것이냐, 결국에 우리가 원래 했던 그 취지를 되살리면서 다시 전공법으로 가자라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창인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거 연합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총선용 아류 정당을 창당하는 일의 재반복일 뿐입니다. 비례꼼수 정당으로는 민주당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의 실질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의 접전 지역에 전략적으로 후보를 배치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역사를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위성정당 만든다고 의석수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이라는 선택지만 제외하고 정치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혜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한 약 2주 정도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선관위 등록 허가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을 상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미래통합당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량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국민들을 우롱할 때 결국은 그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촛불 국면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네 글자, 독자 생존을 정의당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 말고 가치와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우리의 독자 생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제 시간 남았으니까 좀 더 코멘트 해도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이제 연합 정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연합 정치를 지금 당장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부터 좀 만들자고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금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비례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다음 정민희 후보님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두 분께 각각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김창인 후보랑 장혜영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박진희, 박용석, 박경근, 조성근, 그리고 문중원. 이들은 2005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업무와 조교사 부당 지시를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사회의 노동자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해 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김창인 후보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체육계 적폐 청산을 뿌리 뽑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노동자의 비극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각자 생각하는 노동계를 변화시킬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죠? 네. 먼저 이제 고 문중원 열사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마사회라는 기관 자체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순위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경쟁과 성장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체육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아니면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될 수 없는, 그동안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노동의 영역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 필요할 거고요. 민주노총 등 이제 각 사회연대 운동단체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혜영 후보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지금 국회가 거대 양당이 더 이상 개혁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 선거 개혁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서로의 당리당략을 이유로 개혁의 시계를 다시 뒤로 되돌리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혜영 후보의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배준호 후보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앞에서 또 김창인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은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의 답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치의 본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금배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도 느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에게 정말로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없이 오직 당리당략,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물어 돌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치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길을 우리가 뚝심 있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정의당을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남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중앙당 직접 찾아가서 1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혼자만의 작은 외침인 걸 알았지만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뭉쳐서 비례 위성정당을 부당함을 알리고 함께 헤쳐가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우리 청년 후보님들께서 투쟁본부를 구성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투쟁본부의 가장 앞에 서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계속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면 김창인 후보님하고 장혜영 후보님은 이제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혜민 후보님. 네, 저는 두 분께 질문 드리겠고요. 류호정님과 배준호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류호정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노동으로 정치 업데이트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설렜습니다. 그만큼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외치는 정의당이 새롭게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노동이 무엇인가라는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에서 여성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당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정의당이 어떤 당사자를 대변하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호명하는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소수자들의 연대가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몇백 통 전화를 드리고 많은 당원분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계에서 사회생활을 몇 년간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사건 이런 것들을 증인으로 하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었고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정의당 내 현장이 아니라 그런 직장 내 현장에서 느끼는 노동은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이제 머리가 짧기만 해도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그래서 이런 편견들, 노동에 대한 편견, 무엇이든 정의당의 어떤 진보적 가치에 대한 편견들을 어떻게 타파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달에 가서, 물론 달을 가리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달에 가서 깃발을 꽂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가까이에서 아빠의 파업을 많이 바라보면서 노동자라는 표준성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아빠의 파업은 상상을 하고 실제로 겪었으면서 그럼에도 엄마의 파업은 왜 그려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사실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배준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의당 여성본부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여성운동에서 활동했었던 것들을 정확히 정의당의 방향으로 세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의당의 당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부대표님이 경험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견 발표에서 비동의 가늠죄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을 하셨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상정 대표님은 작년 국회 연설에서 성폭력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자고 호소하였고요. 이정미 의원님은 당론으로 채택된 비동의 가늠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마침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 당사자인 김지은 씨가 낸 책이 최근에 발간이 됐었고 저도 안희정 공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강간죄를 개정해서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법을 강화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동의 가늠죄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그걸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할 수 있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도 지금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2008년 비동의 가늠죄 법안을 발의했던 천정배 의원조차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을 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부작용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형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10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낫다. 이게 근대 사법제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총선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투 이후의 총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방향은 확고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김용준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단은 저희 지금 청년들한테 주도권 토론을 주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청년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점들을 잘 이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빠가 되실 배준호, 지금 말고 이제 나중에 미래에 아빠가 되실 배준호 후보하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문정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둘 중에 선택적으로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먼 일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두 분께서 왜 지금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결혼의 문제를 떠나서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 둘 중에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초등 교육의 현실과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이를 왜 안 낳는지 또는 초등 교육의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대한민국에서 그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그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었던 82년생 김재원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한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고 자신의 삶을 계속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오래도록 우리나라가 그 격차가 큰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제도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누구도 아이를 낳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3포 세대나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저는 보육과 육아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지 않는 방식이라면 더 이상의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는 요새 이제 뭐 혁신학교들이 많이 생겨서 혁신학교들마다 어떤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학교도 있고 뭐 성과가 좀 덜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들에서 특히 이제 예체능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성과 모델들을 좀 더 확산시켜 가지고 초등교육의 모델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 부모나 어떤 학생의 성향에 맞게 그러는 어떤 혁신학교들을 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권도 좀 주고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등 이런 것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뭐 다른 학교에서 이제 그런 방과 후 수업을 받고 또 이제 특성화된 수업들을 받는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학교만 갔다 방과 후에 오면은 또 이제 그거는 부모님의 어떤 부담이 돼서 학원을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 일단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간단히 두 가지 사안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아이가 말을 하고 초등교육을 받을 때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들 사실 아이 처음에 키우면서 지금 이미 가족 구조가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울증 한 번쯤 안 걸리면 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류호정 후보님이 지정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한 분 임푸른 후보님께 90초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수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1호 공약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더 많은 의원들과 정부의 여러 기관을 설득해야 할 텐데 젊은 노동을 기초로 한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게 성소수자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활동을 제가 하고 있지만 그 단체 자체에 굉장히 많은 소수자 분야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정체성을 깨달아서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소수자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어떤 특정한 소수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국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에게도 알리면서 입법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노조에서 일하면서 단체 협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을 만들 때 저희가 성별에 더해서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넣었었는데 싫어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자꾸 근로기준법대로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의 성이라고만 구성요건 표지가 있습니다. 너무 위부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공약에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기준 강화를 넣었습니다. 통과가 되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차별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이런 부당한 상황이 자연스레 없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던 저희 화섬노조에는 성평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성위원회와 성소수자위원회를 따로 만들 여력이 안 되기도 했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한데 모아야 조합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생긴 지 오래됐었지만 여태 없었던 위원회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요. 지금은 노조에서 하는 모든 교육 전에 성평등 교육 영상 자료를 시청해야 하고 또 올해부터 대표자분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의 두 번째 비전 솔루션 정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해내는 것.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합니다. 젊은 노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시민을 착실히 설득하고 원내에서 영리하게 협상하고 과감히 결단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로 후보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류호정 후보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실 수 없습니다. 이제 임푸른 후보님 지정해 주시고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조혜민 지금 들어가면 되나? 네, 저는 조혜민 후보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공약에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차별금지법이 왜 입법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생활동반자법도 공약으로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답을 한 번도 못하면 어쩌지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있었는데요. 네, 말씀해주신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국회에서 많은 논의들을 가졌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내용을 들어가느냐 역시도 물론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몇 번의 발의 과정이 있었지만 내용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정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충족시키는 부분을 발의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법안 내용을 받아서 정의당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발의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보다 힘있게 21대 국회의 많은 국회의원들로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동반자법 관련해서는 우선은 생활동반자법으로 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당연히 동성결혼 법제화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에서 성소수자위원회를 활동을 하고 인천에서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면서 많은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입법 단계를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우선은 생활동반자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면은 일단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유엔에서 12차례나 입법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인권조례, 성평등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혐오 세력의 후퇴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인권조례가 폐지됐다가 재제정되는 과정을 겪었고요. 그래서 지역 인권조례의 상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입법돼야만 이러한 시도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차별금지법은 직장과 고용, 재화, 용역, 시설, 그리고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의 모든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그 내용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차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당한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 당사자분이. 그래서 그것과 저상버스를 도입하라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정법으로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2006년에 인권활동가들이 요구야 카르타에 모여서 성소수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네덜란드부터 2015년 미국, 그 다음에 2019년 작년이죠.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김조관수 감독님이
공개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 결혼 법제화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돼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혼인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장혜영 후보님 지정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내 경선을 이렇게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치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 다른 정당들도 다 청년 많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청년을 그저 공허한 구호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당의 가장 귀한 부분을 청년들에게 할애한 당은 오직 정의당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런 엄중한 시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경선이 국민적인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이 국면이 진정되고 나면 반드시 이 민주적인 경선 체제가 국민 여러분께 재평가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두 명의 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정은 후보님입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 그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저는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 와그레 사무국장으로 만나서 함께 청년들을 어떻게 더 나은 민주정치를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지역에서 유능하게 훈련되고 단련된 진정성 있는 청년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사실은 제가 정의당에서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청년 정치에 몸담고 청년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행해온 후보로서 정의당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지 확장 전략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비슷한 이제 의미로 조혜민 후보님께도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유능한 여성 활동가로서 활동해 오셨고 지금 우리 여성 본부장으로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페미니즘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열망을 어떻게 정의당에 대한 지지로 이끌어 오실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꼭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게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좋은 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혜영 후보와 같은 분들과 이 당을 함께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실 당의 영입 전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의당이 더 넓은 시민들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혜영 후보와 같은 분들이 당에 언제든 결합해서 당과 함께 성장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지지와 확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의당은 유권자로서의 청년 시민만을 호명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당을 알리고 함께하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의당이 창당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당 가입을 하고 이제 8년 차가 됐는데요. 사실 여러 부침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얼마나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당에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저는 더 많은 당원들을 만났고 또 제가 여성학을 전공하면서 당시의 논문 주제를 바로 바꿔서 정의당의 논쟁 과정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흩어져 있는 여성 당원들은 있다, 당내 페미니스트들은 있다라는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성 청년 모임 노란페미를 만들어서 여성 당원들이 안락하게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페미니스트 청년 여성들의 지지를 확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입니다. 후보자별로 남은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창인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조직화된 실천이고 조직화된 힘입니다. 유명한 스타의 정치인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진보정당,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진보정당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정의당을 소개할 때 스타 정치인 누가 있는 정의당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의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이란 이름의 가치가 되고 당원들의 긍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정은 후보님. 장혜영 후보 순서가. 저 마무리 발언. 예. 네네. 장혜영 후보님.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계신 여러 당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앉아 계신 저 화면 너머에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또 후보님들, 지금까지 당을 지켜오신 여러분들께서 애써서 지켜오신 그 진보 정치의 가치와 실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이 정의당에 다가와 주신 시민 선거인단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의당이 그 내적인 아주 귀한 가치를 잘 지켜온 것만큼이나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과감히 스스로를 열어젖힐 수 있다는 것을, 2020년의 정치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이 정의당에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혜영을 찍어야 장혜영이 됩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의 손으로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임푸른 후보님.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현장에서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구직할 때 어떤 복지관에서도 저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낙오자가 된 기분에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곳이 정의당이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총무로 상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에서 최초로 성소수자와 알라이들을 모아 행진을 했을 때 느꼈던 성취감을 국회에서도 느끼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자신의 시간을 성소수자에게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동받았고 자랑스럽습니다. 무지개 깃발을 국회에서 휘날리고 싶습니다.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 당원 및 선거인단 여러분, 최초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류호정 후보님. 네,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했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남았는데요. 네, 노동조합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은 최대한 많이 조합원으로 포함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고용 형태, 직급, 국적 상관없이. 왜냐하면 울타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더 큰 기득권 상대에 맞서려면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정의당에 이렇게 많은 청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서로의 매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업로드한 콘텐츠들 제가 보면서 몇 면을 보니 다들 정말 매력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 정의당에서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아까 밖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차든 술이든 한잔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청년들이 만드는 원팀 정의당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호정입니다. 예. 김용준 후보님. 네. 일단은 저희 토론 해보니까 청년들끼리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리고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실제로 사회에서 힘을 잡고 있는 기득권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막연한 불만, 이를 넘어서 실제로 모순과 편견을 바꾸고 또 사람들을 도와온 청년, 실력 있는 청년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청년이 그려가는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혜민 후보님. 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저희들의 마이크를 쥐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의당에서 그간 활동하고 여성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 될 거 알면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지금 이 출마를 결심해서 오늘의 마이크를 줬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정치인 조혜민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정민희 후보님. 네. 저는 아까 무지개 배심원단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고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 노인체 노동 기본법과 공정거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급 관리직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전반의 노동 문제를 바라볼 때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저가 입찰제가 있는데요. 이 구조는 최종적인 피해자 김용균 구역 김군과 같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렇게 원청과 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하도급 관리직을 신설하여 더 이상 구조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의당은 많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금 토론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정당의 이기적인 행포가 계속될수록 우리 토론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강력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쟁본부를 꼭 구성해서 우리가 정의당이 더 나은 정당이 되도록 함께 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준호 후보님. 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99%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제 미래를 꿈꾸고 가난한 이들이 더 빈곤해지는 게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그게 다 저는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나 이념을 가지고 서로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큰 목표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한 진보 정치, 저 배준호가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문정은 후보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청취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사상 최초로 정당 가운데서 35세 미만의 청년, 오늘 보신 이 9명의 후보들 가운데 1번, 2번의 전략적인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음과 내일을 만드는 그 결정을 정의당이 내린 것입니다. 오늘 이 9명의 청년 후보들 중에 2명이 당 전체의 1번, 2번에 배치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당 당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보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어려운 환경 안에서 우리가 지켜와야 했던 것, 지켜갈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 과정을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지개 배심원단 2차 정책검증대회 정책토론의 4조 청년 부분 토론을 보셨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 평가 계속 부탁드리고 또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 여러분도 최종 투표 결정에 충분한 검토 및 평가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분 후에 배심원단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모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